이사회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잔이 3개 놓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덮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저녁 빛 속에 잠겨들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나는 재킷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린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이수진 대표이사의 것이 아니었다. 낡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로 갈아입고 나면 거울 속 여자는 어느 중소기업 경리부 직원 이수진이 된다. 나는 그 여자를 꽤 오래 연습해왔다. 골목 분식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김이 오르는 떡볶이 냄비 앞에 민준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 작은 동작이 좁은 식당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젓가락을 집었다. 조금요. 떡볶이 국물이 냄비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끓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젓가락 끝으로 떡 하나를 가만히 눌렀다. 말랑하고 뜨거웠다. 이 자리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만든 온도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고 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나는 빈 찻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민준이 다니는 회사는 서울 외곽공단 지구에 위치한 중소포장재 업체였다. 내가 직접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가 가끔 꺼내놓는 말의 파편들로 나는 그 공간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다. 형광등이 한 칸씩 깜빡이는 사무실, 파티션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의 목소리. 그날도 민주는 2달 동안 다듬어온 신규 포장 라인 기획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을 것이다. 35장 분량의 종이가 제법 묵직했을 것이고 표지에는 그가 밤마다 조용히 고쳐 쓴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사장 박태양은 기획서를 단 3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이게 기획서야, 낙서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묶음은 회의실 한쪽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향했고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광등 하나가 그 순간 짧게 깜빡였다가 다시 켜졌다.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저녁 민준의 손을 보았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평소보다 희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민준의 손을 자주 보게 되었다. 박태양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민준과 사귀기 시작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다. 민준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말끝을 흐렸고 나는 그 흐려지는 자리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은 언제나 가장 단단하게 굳는다. 그 자리는 강남의 한 일식집이었다고 했다. 민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었다. 박태양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민준의 대학 동기였고 그 동기가 술자리 이후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불쾌함을 민준에게 털어놓은 것이었다. 박태양은 그날 밤 임원을 붙들고 앉아 참치 뱃살을 집어들며 말했다고 한다. 김대리 있잖아요. 그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보다 잘난 척하는 꼴이 영. 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동의였는지 외면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박태양은 빈 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직원들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오는 거죠?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가?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다. 유리창 위로 빗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비가 그친 자리에 밤이 내려앉았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냄비 뚜껑을 손끝으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덮었다. 국물이 식어 있었다. 두 번째로 데운 것이었다. 시계 초침이 11시를 넘어섰고 현관 앞에 놓인 민준의 구두는 아직 그 자리에 없었다. 12시가 조금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은 들어오면서 넥타이를 풀었다. 손놀림이 느렸다. 넥타이 끝이 바닥에 닿을 듯 늘어졌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다시 불에 올렸다. 밥은 됐어. 그냥 자야겠어. 그는 소파에 걸터 앉았다가 그대로 등받이에 기댔다. 재킷도 벗지 않은 채였다. 형광등 빛이 그의 얼굴 아래쪽을 비추었고 눈 밑에 내려앉은 그늘이 깊고 짙었다. 피부가 어딘가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가스불을 껐다. 국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에 멈추는 소리가 부엌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다. 민주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인지 그저 눈을 감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아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커튼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나는 그날 이후 민준의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조용히 입력해 두었다. 회의실은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민준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미 알아챘다. 그의 넥타이 매듭이 평소보다 두 손가락 너비만큼 내려와 있었고 왼쪽 소매 끝에 번진 물 자국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주전자를 올리고 그가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민준이 말을 꺼낸 것은 차가 두 번째 잔에 채워지고 나서였다. 발표 자료가 날아갔다고, 물이 쏟아졌다고 그는 짧게 말했다. 말끝이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멈췄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도자기의 온기가 손바닥 안쪽으로 천천히 번졌다. 그가 덧붙인 말은 이것이었다. 자료를 줍는 동안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창밖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다.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가 사라졌다. 가로수 잎이 흔들리던 그 밤으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이수진은 민준과 함께 청담동 골목 안쪽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그가 고른 자리였다. 창가 쪽 2인석, 촛불 하나, 붉은 체크무늬 냅킨.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선택이었다. 수지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이었다. 파스타가 나왔다. 민주는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접시 위의 면발은 거의 건드려지지 않은 채 식어갔고 촛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늘게 흔들렸다. 수지는 자신의 접시를 천천히 비우면서 그 손을 보았다. 포크를 쥔 민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물잔을 집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이 수면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다가 가라앉았다. 요즘 잠을 못 자서.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라는 듯. 그 웃음이 수진에게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 아래 피부는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셔츠 깃이 목에서 조금 더 헐렁해져 있었다. 수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서 탄닌이 천천히 퍼졌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테이블보에 주름 한 곳을
손끝으로 가만히 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것은 피로가 아니었다. 피로는 사람의 눈빛을 저렇게 만들지 않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유리창에 길게 번졌다가 사라졌다. 수지는 민준이 웃는 동안 그 빛이 사라지는 방향을 조용히 눈으로 다봤다. 수진이 민준의 웃음을 눈으로 댔던 그 밤은 이후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터였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민준이 고른 아메리카노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는 잔을 감싸쥔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지는 그의 손이 잔을 쥐는 방식을 보았다. 온기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붙들고 싶은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빗속에 번져 있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테이블 위에 민준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박태양, 두 글자가 화면을 채웠다. 민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그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 수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 전화기에 손을 뻗는 순간 수진이 먼저 집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소음과 술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지금 강남으로 와. 내 차 몰아. 수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러나 천천히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다. 전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다.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어젯밤 빗물이 남긴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 표면을 따라 마른 물길들이 가느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내린 것처럼. 민준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점심이 막 지난 시각이었다. 그는 말을 시작하다가 멈추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추었다. 나는 그 침묵의 형태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딩 유리에 반사된 하늘이 낯빛으로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박 사장이 회식 나오라고 해. 너도 같이 데리고 오래. 안 오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고. 그 말 끝에 짧은 침묵이 걸렸다. 민준의 숨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건너왔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모서리가 손가락 안쪽에 닿았다. 종이의 결이 느껴졌다. 알겠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같이 갈게. 창밖의 낯빛 하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식당 이름은 월향이었다. 한자로 쓴 간판 아래 붉은 홍등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나는 그보다 반 걸음 뒤에서 걸어 들어갔다. 실내는 어두웠다. 천장이 낮고 조명은 주황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으며 칸막이로 나뉜 룸마다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새어나왔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룸은 가장 안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소주와 안주가 차려져 있었고 박태양은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등을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움직였다. 그 시선이 내 구두 끝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안 나는 테이블 모서리의 나뭇결을 바라보았다. 결이 고르지 않았다. 싸구려 무늬목이었다. 어쩐지 박태양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술기운이 배어 있었다. 김 대리가 야근을 그렇게 싫어하더라니. 이런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었다. 사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박태양은 잔을 들어 천천히 비웠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해고하기 전에 조용히 해. 나는 소주병의 라벨을 읽었다. 글씨가 또렷했다. 알코올 도수, 용량, 제조사 주소.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박태양의 손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뻗어왔다. 소주잔을 채우라는 눈짓이었다. 나는 병을 들었다. 천천히 아무 표정 없이 잔이 넘칠 듯 차오를 때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 쪽으로 미끄러졌다. 나는 병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났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다.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이 눈으로 나를 쳐맞지만 나는 그 시선을 받지 않았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명이 한 단계 낮았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테이블 끝을 스쳐 지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다. 계약서 표지였다. 위쪽 모서리에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두 걸음 만에 그것을 읽었다. 명함꽂이가 박태양의 재킷 옆에 세워져 있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회사명. 직함. 대표 박태양. 화장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회사명을 입력했다. 결과가 뜨는데 2초가 걸리지 않았다.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등록번호. 납품 이력. 나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핸드백 안에 넣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조명 아래서 조용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다. 차가웠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다. 차가웠다. 나는 물을 잠그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세면대 위로 물줄기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화장실을 채웠다. 형광등 아래 거울 속의 여자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립스틱도 번지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두 번의 터치. 수신음이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다. 비서실장님, 네 대표님,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내 말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 박태양 대표 회사, 정식 명칭은 태성오피스. 우리 납품 협력업체 목록에 있을 거예요. 그쪽과 체결한 계약서 전부 꺼내놓으세요. 성희롱 및 윤리 위반 관련 계약, 해지 조항, 조목조목 다 확인해서 표시해둬요. 알겠습니다. 수고해요. 통화를 끊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며 거울 속 여자의 얼굴만 남았다. 나는 그제야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사라지자 화장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핸드백에야 파우치를 꺼내 립스틱을 한 번 덧발랐다. 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복도의 소음이 밀려들었다. 복도의 소음이 등 뒤에서 닫혔다. 나는 방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자리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의 소주병들은 아까보다 2개가 더 늘어 있었고 박태양의 볼은 기름기 어린 홍조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의자 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턱을 들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사람의 귀환을 확인하는 특유의 자세였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사장님, 한 잔 받으시겠어요? 박태양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병을 들어 두 손으로 잔을 채웠다. 술이 잔 안에서 찰랑이다 멈췄다. 사장님, 사업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거래처 쪽 일을 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자세가 달라졌다. 등받이에서 몸이 앞으로 쏠렸다. 허영심이란 언제나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다. 그래요? 어느 쪽이요? 납품 쪽이요. 규모가 꽤 되는 편이라서요.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눈가에 힘을 빼는 데는 연습이 필요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면 됐다. 박태양은 넥타이 매듭을 한번 고쳐 잡더니 입을 열었다. 매출 수치가, 거래처 이름이, 계약 규모가 차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울수록 테이블 위의 촛불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시선 끝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박태양의 말은 계속됐다. 나는 듣고 있었다. 모든 단어를 전부. 박태양의 말은 계속됐다. 나는 듣고 있었다. 모든 단어를 전부. 테이블 위의 소주병은 어느새 세 번째로 비워지고 있었다. 노란 형광등 불빛이 그의 이마 위에서 번들거렸다. 나는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다가 내려놓았다. 마시지 않았다. 그 동작만으로 충분했다. 핸드백은 내 오른쪽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지퍼는 한 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작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테이블보의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면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얹혔다. 양복 소매에서 싸구려 향수 냄새가 풍겼다. 나는 등을 고추 세운 채 그 무게를 받아냈다. 눈은 정면을 향했다. 김 대리 같은 놈은 필요 없잖아.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직원 2명의 얼굴이 굳었다. 한 명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른 한 명은 시선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그 침묵이 공기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나는 어깨 위, 그의 손바닥 온기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충분했다. 충분했다. 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박태양의 손이 내 어깨에서 떨어졌다. 그 직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주잔 속 얼음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용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근데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의 온도가 방금 전과 달랐다. 기름기가 거치고 날이 서 있었다. 당신 어디 회사 다닌다고 했지? 이름이 뭐야? 나는 잔을 들었다. 소주가 형광등 빛을 받아 물처럼 맑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잔을 입술에 가져가는 속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테이블 맞은편 박태양의 부하 직원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카메라 렌즈가 나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손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진 각도, 팔꿈치가 살짝 들린 방향. 충분히 읽혔다. 박대리 여자친구 신원 조회 안 해오면. 박태양이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또렷하게 방안을 채웠다. 내일 당장 짐 싸. 민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등 위로 내려왔다.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다. 수진 씨, 그냥 가자. 그의 속삭임이 내 귀 옆에서 부서졌다. 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도자기 잔받침이 테이블 표면에 닿는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울렸다. 위기처럼 보여야 할 순간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위기처럼 보여야 할 순간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박태양의 손바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소주잔들이 일제히 흔들렸고 그 안에 담긴 액체가 수면 위로 잔물결을 만들었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담배 연기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한 박자 늦게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김민준, 너 오늘부로 해고야. 이 여자가 누군지 말 못하면 퇴직금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천장 쪽으로 튀어 올랐다가 좁은 룸 안에서 갈 곳을 잃고 부유했다. 직원들은 저마다 시선을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준의 왼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그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나는 시선의 끝자락으로 읽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룸 안의 소음이 일순간 지워졌다. 형광등이 내는 미세한 진동음만이 귀 안쪽에 남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테이블 위의 소주병은 아직 반이 넘게 차 있었다. 초록빛 유리 표면에 룸 조명이 반사되어 기름진 빛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 병목을 손가락으로 감쌌다. 유리는 차가웠다. 놀랄 만큼 차가웠다. 병목을 감싼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짧게 눌렀고 그 소리는 룸 안의 공기를 얇게 갈랐다. 박태양은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옆으로 걸어가 멈춰섰다. 소주병을 기울였다. 천천히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 투명한 액체가 그의 정수리 위로 흘러내렸다. 머리카락 사이를 타고 이마를 따라 코끝을 지나 턱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테이블 위에 냅킨 한 장이 번지는 술 기운을 천천히 빨아들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태양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내 손바닥이 먼저 그의 뺨에 닿았다. 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룸 안의 음악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의 귀에서 음악이 사라졌다. 잔 속의 얼음 하나가 천천히 녹아 기울었다. 나는 핸드백을 열었다. 손가락 끝이 명함의 모서리를 찾아냈다. 두꺼운 고급 용지 특유의 결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정확하게. 명함은 테이블 위에서 미동도 없었다. 소주 한 방울이 테이블 끝에서 천천히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만이 룸 안을 채웠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짚는 소리가 짧고 단호하게 울렸다. 소주가 흥건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나를 올려다보는 박태양의 눈동자 안에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수진입니다. 나는 명함을 향해 턱을 가볍게 내렸다. 스타문구 대표이사.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달라졌다기보다 멈췄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맞은편 직원 둘이 서로를 보다가 이내 명함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민주는 굳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귀사와의 연간 납품 계약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나는 핸드백을 들어 팔에 걸었다. 동작은 느리고 정확했다. 사유는 대표의 성희롱 및 갑질. 계약서 23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박태양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물렸다. 테이블 위의 명함이 룸의 조명 아래 또렷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제 내가 건넨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할 것이었다. 박태양이 무릎을 꿇었다. 양복 바지의 무릎 부분이 바닥에 물기를 빨아들이며 서서히 번져갔다. 소주 냄새가 룸 안의 공기에 짙게 깔려 있었고 천장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그를 비추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명함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2번 두드리자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늘 저녁 이 방 안에서 그가 내뱉은 말들이 그의 목소리 그대로 조용한 룸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재생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이미 법무팀에 전송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맞은편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2번 났다. 나란히 앉아있던 직원 2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구두 밑창이 바닥을 딛는 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저희도 오늘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이 그 뒤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박태양의 몸이 무릎 꿇은 자리에서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2 손을 바닥에 짚었다. 손끝이 물기 위에 닿았고 그 주변으로 소주 냄새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테이블 위의 명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명함은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중에 직원 중 한 명이 내게 말해주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직접 움직인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움직인 것은 딱 하나, 법무팀에 넘긴 파일과 고소장 한 장이었다. 나머지는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스스로 터져나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태양의 직원들은 사흘 안에 12명이 연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임금체불. 그 목록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는 길었다. 나는 그 서류를 사무실 창가에서 읽었다. 바깥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빗줄기가 비스듬히 그어지고 있었다. 선고 당일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저녁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를 조용히 흘렀다. 중소기업 대표 갑질, 성희롱 혐의 실형 선고. 회사 폐업. 앵커의 목소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위해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식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고 방 안은 소리 없이 고요했다. 찻잔이 식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고 방 안은 소리 없이 고요했다. 사흘이 지났다. 빗소리는 터섰고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고 딱 한 번만이라고.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루의 나뭇결이 손바닥 아래로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차가움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속였어. 미안해. 재력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지만 눈가에 맺힌 것이 마루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남겼다.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민주는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내 앞에 앉더니 2 손으로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도를 처음 느끼는 것처럼 가만히 받아들였다. 당신이 사장이든 아니든 내가 사랑한 건 이수진이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결혼식은 작았다. 가을 햇살이 하얀 천 위에 고르게 내려앉은 작은 정원이었다. 줄에도 긴 축사도 없었다. 민준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 나는 반대편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금속의 서늘함이 체온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